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요게. 이게 이제 마스크를 끼고 강의를 하면 솔직히 좀 많이 불편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뭐 서로 조심해야 되니까 일단 뭐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진도가 양도소득세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교재는 287페이지 가시면 되고요. 요약집을 아마 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 요약집 몇 페이지 있는지 페이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필기하면서 수업 듣는 게 많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 요약집을 펼쳐놓고 수업을 들으셔도 아마 뭐 별 불편함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요약집이 우리 그 이론서 교재하고 이렇게 어떤 그 순서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일단 뭐 필기하면서 수업 듣는 게 많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그 요약집만 가지고 수업을 들으셔도 아마 불편한 게 아마 전혀 없으실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3, 4월은 우리가 이론 교재 중심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 교재를 가지고 강의는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중간에 요 내용들이 요약집 몇 페이지 있는지 페이지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약 일단 수업은 이론서 중심이에요. 이론서 중심이고 요약집은 페이지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약집을 구입하시는 거는 뭐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일단 참고하셔야 될 건 어차피 5월달, 6월달은 요약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결론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교재는 287페이지 보시고, 뭐 요약집 보실 분들은 요약집 15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을 보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내용이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 중 하나가 뭐냐면은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를 대비하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고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시면 양도차익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양도소득금액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7월달 문제풀이 들어가면 이 계산 공식을 본격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계산 공식만 기억해가지고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뭘 아셔야 되냐면은 가액 결정 기준도 알아야 되고 필요경비 범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는 우리가 시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가액 결정 기준을 모르시면 우리가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 놓고 내 스스로 계산 잘한 것 해가지고 대견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험 마치고 나오면서 내 머리를 칵 쓰다듬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잘했다고. 이 문제는 어떤 출제된 문제는 시가로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걸 파악을 못 해가지고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 공식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관련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실제 계산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야기가 단순한 게 아니고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양도 가액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양도할 당시의 시가와 양도할 당시의 기준시가와 실제 양도가액 중 어떤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것인지 양도가액을 결정하셔야 되고 우리가 양도가액이 결정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시면 양도차익의 산정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 중 어느 금액으로 결정할 것인지의 가액 결정 기준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교재 보실 분들은 교재 288페이지 거기 밑에 양도차익 계산 방법 해가지고 정리된 표를 보시면 되고, 자, 요약집 보실 분들은 요약집 151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 놔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가 갑이 2010년에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을 해가지고 2021년에 아파트를 매매로 양도함에 있어가지고 자, 취득할 당시 시가가 3억이고 기준 시가가 2억인 아파트를 실제 취득 가액은 2억 9천인데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취득할 당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고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취득 가액은 2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렇게 취득한 아파트를 시가가 7억이고 기준 시가가 5억인 아파트를 실제 양도 가액은 7억 1천만 원에 팔았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양도가액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도할 당시의 시가와 기준 시가와 실거래가액 중 어느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것인지 가액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약집은 151페이지 보시고, 자, 교재는 288페이지 정리된 표를 보시면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실제 양도가액 7억 1천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취득가액 2억 9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해가지고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가지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고서만 제출하지 말고 취득 관련 매매 계약서, 양도 관련 매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왜 신고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매매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까? 뭐 하려고? 당신이 신고한 가액이 실거래 가격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우리가 실거래 가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매매계약서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실거래 가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서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림대로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갑의 실제 취득가액이 2억 9천이라는 사실이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은 2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실제 취득가액이 2억 9천이라는 사실이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격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한산 취득가액, 기준 시가 순서에 의하여 취득 가격을 추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추계 순서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매감한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를 매감한기라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야간 문제예요. 요 한산 취득가액은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야 이름이 한산 취득가액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야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취득가액 추계시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 추계시는 한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구분되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 추계시와 실제 양도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 추계시 추계 순서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 추계시는 한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 감, 한, 기 순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을 추계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양도가격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 추계시는
한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감 한 기 순서에 의하는 게 아니고 매감 기 순서에 의하여 추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추계 순서가 나왔을 때 구분해서 물어보면 여기를 구분해가지고 답하셔야 되고, 취득가액 추계인지 양도가액 추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물어보면 구분하지 않고 매감 한 기라고 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물어보면 구분해서 답하셔야 되고, 뭉뚱그려서 물어보면 뭉뚱그려서 답하시는 요 정도의 융통성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잡으시고, 우리 이제 시험 문제가 좀 더 깊이 출제되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매매 사례 가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정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산 취득가액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시간 여유가 되면 참고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약집은 151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시고, 자, 교재는 289페이지 가셔가지고 매매 사례 가격이 뭔지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고 5초 후에 대화를 나눕시다. 자, 읽어보셨으면, 자, 지금부터 이제 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갑의 실제 취득가액이 2억 9천이라는 사실이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가 없으면 매, 감, 한, 기 순서에 의하여 갑의 취득가액을 추계를 해야 되는데, 자,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갑이 을로부터 취득한 아파트와 동일 아파트의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자,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거래 시기가 비슷하고 동일 아파트이면 이 거래 가격과 이 거래 가격은 비슷하겠지요. 그래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 매매 사례 가격을 갑의 취득가액으로 추계하겠다고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운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요 매매 사례 가격을 갑의 취득가액으로 추정한다고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매매 사례 가격이 혹시 시험에 나온다면 물어볼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 사례 가격이 시험 문제에서 오답으로 출제된다면 매매 사례 가격으로 추계할 수 있는 기간 범위 말고는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신다면 요 추계되는 기간 범위를 참고로 한 번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시험 문제에서 혹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 사례 가격이란 우리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 매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매매 사례 가격으로 추계할 수 있는 기간 범위를 참고로 한 번 정도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거래 가액을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가 없는데, 자, 동일 아파트 매매 사례가 없으면 우리가 추계 2순위인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추계하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실제 취득가액이 2억 9천이라는 사실이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동일 또는 유사한 매매가 없으면 추계 2순위인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추계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감정가액이 뭔지 읽어보십시오. 자, 요약집 아니면 교재에 감정가액이 뭔지 읽어보시라고요.
읽어보셨으면 이 한마디를 살짝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 감정평가 받은 금액 중 어떤 금액을 감정가액으로 본다? 큰 거, 작은 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평균액. 그러니까 감정평가 받은 금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본다는 거. 요걸 한마디를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왜 감정평가 받은 금액 중 큰 걸 감정가액으로 보지 않고 왜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봐요? 뭐 이유가 있겠지요. 왜? 뭐 그냥 그러고 싶어서. 뭐 법이 장난입니까?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장난치지 말라고. 자, 세상이 우리처럼 다 착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세금 앞에서 악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에다 뒷돈을 주고 감정가액이 나에게 그러니까 세금상 유리하도록 감정가액을 조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난치는 걸 방지하기 해가지고 우리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평균액이에요. 그럼 봐요. 그럼 이 감정가액을 나에게 유리하도록 조작을 하려면 최소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에다가 뒷돈을 줘야 되고 그 돈이나 세금이나. 그래서 봐요. 장난치는 걸 방지하는 걸 예방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액이에요.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오면 물어볼 때는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겠지요. 뭐 당해자산과 관련하여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감정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받은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감정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한마디를 기억하시라고요. 감정평가 받은 금액 중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아니고 자, 이렇게 합시다. 한 7월달 정도에 우리가 세법 주요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빠르면 7월달, 늦으면 9월달에 한산 취득가액 계산 공식을 참고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7월달쯤에 세법 주요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신 분들만. 자, 그게 아니면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10년 이내에 한산 취득가액 계산 공식을 알고 있어야 계산 가능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7월달 이후에 세법 주요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분들만 7월 이후에 한산 취득가액 계산 공식 기억하시라고요. 지금부터 기억할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교재는 312페이지 가시고, 자, 교재는 312페이지를 가시고, 요약집은 15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가액 결정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특례 규정으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로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했을 때의 가액 결정을 보셔야 되는데,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야가 31회 때 정답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참고하셔야 될 거. 작년 정답은 올해 정답은 아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작년 문제하고 답이 똑같네. 그 말 듣는 순간 막 자존심도 상하고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회의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작년 문제 정답과 동일한 정답은 올해 가능하다면 출제 안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작년 정답은 올해 정답이 될 가능성이 99.9%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는 31회 때 정답이었기 때문에 올해 정답과 관계없이 낑겨서 나올 수는 있어도 정답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시면 됩니까?
대충 보면 되지 완벽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봅시다. 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고가로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했을 때, 자, 이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이게 조건이에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시가로 부과한다 라고 읽어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액 결정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에 가시냐면은 교재는 290페이지. 자, 교재는 290페이지 갑니다. 자, 교재 290페이지 가셔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양도가액이 결정되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느냐, 추계하여 부과하느냐, 기준시가로 부과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의 종류가 다릅니다. 자, 교재 290페이지는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우리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할 때는 양도가격에서 필요경비로 실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자, 그런데 교재 296페이지, 그러니까 296페이지 우리가 기준시가로 가세할 때에는 양도가격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게 이거예요.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느냐, 추계하여 부과하느냐, 기준시가로 부과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론서 교재는 이게 그러니까 이론서 교재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면 왔다 갔다 하는 나도 피곤하고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들도 피곤해요. 그래서 야는 교재 내려놓으시고, 자, 프린트 보겠습니다. 자, 요약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약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약집 154페이지 보시고, 그러니까 요약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요약집 154페이지 보시고, 우리가 4주 전입니까? 6주 전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비용을 주고 구입한 프린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린터 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요약집은 154페이지. 그러니까 4주 전에 받으신 프린트는 3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면, 자,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둘 다 확인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가세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 양도가액과 실제 취득가액을 둘 다 확인이 가능함으로 인하여 실거래 가격으로 가세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 감, 한, 기 순서에 의하여 추계하여 가세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는 추계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양도 가액과 실제 취득 가액을 둘 다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취득 금액은 물론이고 취득과 관련된 비용인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기비용,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방 확장 비용, 거실 확장 비용, 베란다 사시 교체 비용, 양도 관련 중개수수료 등등등등을 필요 경비로 공제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자, 그럼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실제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실제 취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까요? 자, 이 사람은 애시당초 세금을 정직하게 낼 정직하게 낼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업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야기고, 그럼 이 사람은 애시당초 세금을 정직하게 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취득 관련 중개수수료, 방 확장 비용, 거실 확장 비용, 샤시 교체 비용 등을 경비 인정 안 해줘요. 네가 세금을 제대로 낼 생각이 없으니까 각종 비용들을 경비 인정 안 해주겠다고요. 왜? 불이익을 주려고. 그 불이익을 줘야 다음부터 뭡니까? 세금 탈세할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취득 가액이 확인되면 각종 비용들을 다 경비로 빼주겠다고요. 그런데 실제 취득 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당신은 애시당초 세금을 제대로 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각종 경비를 경비로 공제 안 해줘요. 그게 기분 나쁘면 뭐 하라고요? 실제 취득 가액 입증하라고요. 그 실제 취득 가액이 입증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각종 비용들 경비로 다 빼줄게. 입증 안 하면 경비 공제 안 해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네가 다운계약서 썼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내가 열받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거예요. 실거래 가액으로 부과하느냐, 추계하여 부과하느냐에 따라 필요경비는 다르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건 이 후자를 물어본 적은 최근 10년, 그러니까 후자를 물어본 적은 공인중개사 시험 32번을 보면서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5회 추가 시험 포함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총 32번을 봤습니다. 32번 시험 보면서 여기를 물어본 적은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 이 차이가 감이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야를 버리셔야 돼요. 왜? 물어본 적이 통틀어서 겨우 2번밖에 없으니까.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험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경우 필요경비 2주로 출제를 하지, 후자를 물어본 적은 통틀어서 2번밖에 없어요. 거의 뭐 한 15년에 한 번 정도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느낌 오면 구분하시고 느낌 안 오시면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경우 필요경비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실거래 가격으로 가세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먼저 설명합니다. 자, 요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요약집은 154페이지 보시고, 우리가 프린트는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집은 154페이지, 우리가 프린트는 4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하는 경우 필요경비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은 4가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잡으셔야 될 게 실제 취득 가액으로서 필요경비 범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립니다. 이게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파트입니다.
왜 부담스러워 하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경험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대다수 일반인들이 양도하는 건, 대다수 일반인들이 양도하는 물건의 50%는 1주택,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예 세금을 안 냈고, 그 다음에 한 30%는 세무사한테 맡겼고.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 일반인들은 뭡니까? 양도소득세라는 걸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신고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경험 부족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파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덮어놓고 애우든지, 당연히 부작용이 있겠지요. 덮어놓고 애우시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 단기 기억 상실이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이걸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오늘 듣고 집에 가서 또 들어보시고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합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무작정 애울 건지 자주 들어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 놔놓고 뭐 7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암기할 건지 여러분들 선택인데, 가급적이면 자주 듣고 익숙해지면 나중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실제 취득 가액으로서의 필요경비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취득 금액은 물론이고 취득과 관련된 비용도 취득 가액에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글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글로 적으면 우리가 취득과 관련된 비용도 취득 가액에 포함해가지고 당해 부동산 양도 시의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비용도 취득 가격에 포함해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 시 양도 가격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받는다고. 그러니까 요 개념을 기본적으로 잡으시고 지금부터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게 구분되셔야 됩니다.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취득 관련 비용이 아니거나, 그러니까 취득 관련 비용이 아니거나 취득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 가격에 말 바꾸면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항목과 구분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수시로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31회 때 정답은 아니었지만 언급됐었습니다. 31회 때 틀린 것 하는데 맞는 지문으로 2개 지문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걸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무작정 애우시면 안 되고, 요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야들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포함하지만, 야들은 취득 관련 비용이 아니거나 취득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격,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흐름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무조건 애우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자, 취득세, 등록 면허세, 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 취득 관련 중개 보수. 자, 여기까지 먼저 설명합니다. 자, 지금부터 느낌 와야 됩니다. 야들은 뭡니까? 취득과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기비용, 법무사 비용, 취득 관련 중개 수수료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바탕의 부동산 양도시의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 가격에 포함해가지고 양도 가격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와 관련된 조세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 아니지요.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게 상속세, 증여세입니다. 자, 이 상속세, 증여세는 제 설명을 잘 따라와야 저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자,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취득과 관련된 조세입니다. 취득과 관련된 조세인데 세법에서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취득과 관련된 조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취득 관련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요. 취득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양도시, 증여받은 재산 양도시 상속세, 증여세는 취득가액 말 바꾸면 필요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취득가액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왜 상속세, 증여세를 취득 관련 비용으로 인정 안 합니까? 그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상속세, 증여세를 우리가 이제 부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부의 세습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이라도 해봅시다.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1,000억을 증여를 해줬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정도면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있겠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뭐 이 코로나에도 저기 하와이 이런 데 가가지고 여유를 즐기고 있을 겁니다. 오늘 불금 아닙니까? 그죠? 1,000억이면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1,000억 정도 재산이 있으면 저는 공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부라는 거 아예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부잣집에 뭡니까? 망나니가 많아요. 왜? 그 돈 믿고. 하여튼 이제 그건 그렇고. 자, 그럼 할아버지가 나한테 1,000억을 증여했다. 그러면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돼요. 그럼 뭐 하셔야 됩니까? 울산 세무서에 500억 갖다 줘야 됩니다. 500억 갖다 주고 500억만 내가 가져야 돼요. 봐요. 부의 세습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부의 세습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속세, 증여세를 부과했는데 증여받은 재산을 팔 때 증여세를 취득가격으로 경비로 공제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러면 부의 세습을 조정하는 효과는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경비 인정을 안 해요. 자, 그런데 헷갈리게 우리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를 함으로 인하여 2월 가세되는 경우 증여세는 2월 가세하는 대신에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증여세는 경비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안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2월 가세되는 경우에는 이 증여세를 우리가 2월 가세하는 대신에 경비로 인정합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31회 때 간접적으로 나왔었어요. 틀린 것 하는데 맞는 질문으로. 자, 그 다음에 취득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우리가 이제 표현을 바꾸면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내가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상가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인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가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을 때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지요.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안 하시면 분양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42평짜리 아파트를 7억 7천에 분양 당첨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5천이 포함되어 있더라. 그래서 국가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모델하우스 가가지고 부가세 빼주면 계약서 쓴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법적으로 거래는 못 한답니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세 부담해야 분양계약서 작성할 수 있지. 이거 부담 안 하시면 분양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아파트 팔 때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해가지고 필요경비로 공제받습니다. 어라? 헷갈린다. 뭐하고? 취득세하고. 우리가 취득세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했지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놓고 보면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결론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취득세 가세표준 계산 방식하고 양도소득세 가세표준 계산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표현만 다른 거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취득세, 양도소득세 둘 다 가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봐봐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격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해가지고 가세표준을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가 양도소득세 가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상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무슨 말인지 느낌이 안 오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취득세는 취득가격에서 가세표준에서 제외해요. 근데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그래야 가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양도소득세로 돌아오셔가지고, 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분양 계약하는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격에 포함합니다.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가세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직장만 다니신 분들은 경험이 없어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갑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고 1년 노출되는 임대료 수입이 엄청나가지고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가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고, 자, 이 갑이 자,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게 아니고 임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등기 치놓고 울산 세무서 가가지고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면 울산 세무서에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줍니다. 왜? 사업 열심히 하라고. 사업 열심히 하라고요. 부가가치세를 돌려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일반 가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취득을 하면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돌려받습니다. 분양가 7억 7천에 부가가치세가 5천만 원 포함되어 있으면 그 5천만 원을 돌려받는다고요. 그러면 이 일반 가세사업자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 아니지요.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취득가격에서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고요. 돌려받기 때문에 취득 관련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거 봐요. 이게 덮어놓고 애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덮어놓고 애워서는 안 되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시간이 지났을 때 안 헷갈려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덜 헷갈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과 관련된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취득 가격에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자,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누군가는 땅이 늘어날 끼고 누군가는 땅이 줄어들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상 지적을 실제 지적에 맞춰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누구는 땅이 늘어날 거고 누구는 땅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이 늘어난 자는 내 땅 아닌 걸 더 가졌으니까 우리가 조정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땅이 감소된 자는 내 땅이 사라졌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뭡니까? 조정금을 줍니다. 땅이 늘어난 자는 내 땅이 아닌 걸 가졌으니까 조정금을 부담하셔야 되고요. 조정금 내야 되고, 땅이 줄어든 자는 내 땅이 사라졌으니까 조정금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땅이 늘어난 자는 조정금 부담하고 이 땅을 뭐 한 거예요? 유상 취득한 거지. 그 다음에 땅이 줄어든 자는 조정금 받고 유상 양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상 취득 행위가 일어났고 유상 양도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럼 법대로 이야기하면 뭐 해야 됩니까? 취득세 내야 되고 양도세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정금을 부담하는 자 입장에서는 이게 많은 것 같고 조정금을 받는 사람은 이게 적은 것 같지요. 그래서 뭔가 불만이 막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세금을 딱 때리면 불만이 이제 터집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세금 나오면 한마디 한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시골에 땅을 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2019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좀 지직지직하다가 드디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와 가지고 지난주에 저한테 거창군청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당신 땅이 5평 늘었으니까 조정금 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왜 불만이 있냐면은 원래 그 늘어난 그 땅에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국도가 지나가다가 국도를 옆으로 확장 공사하면서 그냥 비어 있는 거고, 제가 20년 전부터 그걸 아주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 도로고 그 땅은 지금 아마 거창군청 소유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내가 20년부터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고, 그 땅에 지금 하수도가 지나가요. 근데 이번에 지적제조사 사업을 하면서 그 땅이 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5평 늘었다고 나보고 돈을 내랍니다. 몇백만 원. 그럼 지금 안 그래도 저는 뭡니까? 원래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하수도 있는데 그걸 돈을 내라 하니까 그냥 뭐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일단 어쨌든간에 땅이 늘었으니까 뭐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까 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상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라 그러면 나는 이제 폭발합니다.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야, 이 밑에 하수도 지나가면 내가 이후에다가 건축행위를 할 수도 없는데, 그럼 내가 돈 낼 테니까 뭐라 합니까? 하수도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옮기는데 한 1,000만 원 들겠지요. 동네 하수도를 다 옮겨야 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실제는 유상취득행위가 일어났고 유상양도행위가 일어났는데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안 그래도 조정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 불만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제는 유상취득이 일어났고 실제는 유상양도가 일어났지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취득세도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제는 유상취득이 일어났고 유상양도가 일어났지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비과세되고, 그래서 이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결론, 이야기가 길었는데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땅 팔 때 이 조정금은 경비로 공정 안 해준다고요. 왜? 세금 부과 안 했으니까. 취득으로 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교재 100,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취득 가액으로서 필요경비 범위 관련 이야기로 출제될 만한 기본적 설명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가 보유 중 지출 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할게요.